같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한다고 하면 저하고 만난 지는 한 10여 년 전에 와서 제가 쓴 책 월세형의 완투에도 많이 나와요. 좀 특이하신 분이라서 또 그리고 투자하는 방식도 되게 잃지 않는 투자,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지켜보는데 참 대단하다. 이거는 가장 어렵다는 그리고 가장 리스크가 크다는 선물 옵션으로 한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물 옵션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다 사그러들었죠. 그리고 이제 승자들만 남아있는 그런 시장이 됐거든요. 그런 어려운 위험한 투자를 하면서 가장 안전하게 번 돈을 안전한 데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파트에다 계속 투자를 한 거거든요. 왜?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장기 그래프를 보면 항상 올랐거든요. 물가 상승 정도가 훨씬 많이.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투자를 보면 금, 은 투자도 있고 채권이라든가 주식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림도 투자해서 그림도 한 100여 점 있죠. 네. 그리고 저한테도 은 사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우습게 알았죠. 근데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등을 해서 샀는데 그때 이제 좀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팔았어요. 얼마 전에 팔았는데 그렇게 올랐을 때 산 게 한 3만 원 넘은 것 같거든요. 은주화가. 근데 얼마 전에 제가 6만 얼마에 이 친구 덕에 팔게 됐죠. 그러니까 이처럼 아주 다양한 그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릴 건데 물론 무료예요. 근데 적용하는 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이거는 이분이 갖고 있는 돈의 크기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의 크기가 틀리다 보니까 다양한 투자 방식을 들으시고 이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방식들을 찾아서 하시면 오늘 그래도 하루 투자하실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강사님 아파트 수집가를 모시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강의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그냥 저 투자 내용 발표회 했습니다. 눌렀어요. 녹화 시작했습니다. 뭘 누굴 가르칠 만한 주제는 안 돼서 그냥 지금까지의 투자 활동에 대한 간단한 보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주안점으로 봐서 어떤 것들을 주안점을 둬서 보고 투자 물건들을 고르는지 그런 얘기를 쭉 한 2시간 정도 걸쳐서 할 텐데 정확하게 20분 하고 5분 쉬고 20분 하고 5분 쉬고 무조건 말하다가도 20분 되면 딱 끊고 5분 쉬고 로 3번이나 4번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아서 어저께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사실 떨리더라고요. 이걸 하는 게. 그래도 한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결국 그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되죠. when과 what. 그러니까 언제 살 것이냐, 그리고 언제 팔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무엇과 언제냐 이 두 가지로 다 귀결돼 이 두 가지를 향해서 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기차처럼 모든 얘기는 이것을 하기 위한 이야기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예전에 봤던 아주 작은 책자가 있는데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책이에요. 지금도 서점 가면 사실 수 있고 아주 많은 그 자기계발서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동을 하잖아요. 근로 활동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 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돈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소중한 이 시간을 건네주면 상대방한테 건네주면 상대방은 나한테 돈을 건네주는 거죠. 그런데 나의 시간을 건네주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식 배당 수입.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나는 그 회사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식을 사놓기만 했는데 배당 소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부동산 월세 수입이라는데, 근데 불로소득은 아니죠. 당연히 어마어마한 노동이 들어가는 소득이죠. 하지만 뭐 우리가 근로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노력을 가지고도 소득이 들어오니까 부동산 월세 소득도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자동 매매 시스템 같은 경우도 내가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식 매매를 단타를 치고 있다면 그거는 파이프라인이 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니까. 우리가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자들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른 더 좋은 파이프를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시간과 돈을 맞바꾸지 않고서도 시간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파이프라인을 찾고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의 개수가 늘어나고 점점 나는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 그런 소득이 많은데, 이런 파이프를 갖고 있지 않은 가난한 자들은 결국 나의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돈과 바꾸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설사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파이프를 하나 정도밖에는 구비하지 못하는 실정이더라.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곧 나에게 물을 주고, 여기서 말하는 물은 곧 유동성, 돈을 의미하겠죠. 나에게 돈을 주는 나의 생명선인데 파이프라인은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다. 파이프라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어느 한 파이프가 막히더라도 다른 파이프에서는 계속 유동성이 흘러나오니까 그 파이프를 통해서 나의 너무 흔한 말, 경제적인 자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의 그냥 삶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책을 보면 여기에는 주인공이 2명 있습니다. 브루노하고 파블로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브루노는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이거죠. Are you carrying buckets or building pipelines? 이 물지개를 지고 가는 사람이 이제 브루노죠. 그리고 이 파이프를 만들고 있는 사람은 파블로입니다. 브루노는 이렇게 물지개를 지고 마을에는 물이 필요해서 호수에서 물을 마을에 공급해 줘야 되는데, 청년 브루노와 파블로는 처음에는 열심히 물지개를 질어서 마을에 물을 공급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파블로는 깨달음을 얻었죠. 내가 만약에 아프거나 내가 만약에 나중에 늙어서 더 이상 물지개를 지지 못했을 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의 문제. 그래서 파블로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브루노는 물지개를 쳐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이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동안에는 파이프라인이 완성될 때까지는 많은 고통을 겪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파이프라인이 완성된 순간 파블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사실 투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바이블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도 파이프라인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가끔가다 보면은 좀 젊은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젊지는 않다 보니 젊은 분들이 퇴사를 하고 싶다, 퇴사를 해서 전업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상담을 하러 오시곤 합니다. 근데 그럴 땐 항상 해주는 말이 있죠. 너의 인컴이 이 파이프라인에서 흘러 들어오는 돈이 과연 너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을 했을 때에도 회사를 다닐 때와 비슷한 수준의 돈이 들어온다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일을 그만두고 전업을 해라. 그 전에는 전업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금리 5%를 가정했을 때, 금리 5%를 가정했을 때 월 1,000만 원의 근로소득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20억. 2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20억의 자산을 그대로 포기하고 전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너의 파이프라인에서 흘러나오는 인컴이 적어도 이 근로생활을 할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 전에는 그만두지 마라.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5분이 흘렀는데 5분 있다 쉬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런 발표나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시즌 8회, 그러니까 시즌 1, 2, 3, 4, 5, 6, 7, 8까지 해서 동일한 내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즌 8까지의 모든 투자 자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한 4년 전 정도까지. 근데 거기서 엑기스를 뽑아서 오늘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계속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금 궁금한 점들이 하나 있죠. 이게 서울에 있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 아파트의 시세예요. 이게 실거래가 찍어 놓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성동 마용성에 있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보면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에 가격이 정점을 찍었다가 쭉 빠지죠. 빠지다 2023년 초에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아파트의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일까? 당연히 의문을 한 번씩 품어볼 수 있잖아요. 왜 도대체 18년엔 무슨 일이 있었고, 21년엔 무슨 일이 있었고, 23년엔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서 과연 시장에서 이 가격에 구매하는 사람이 생길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뱅크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시중에 흘러다니는 유동성, 통화량을 그래프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시중에 흘러 돌아다니고 있는 돈의 양, 유동성, 통화량이죠. 그 M1 가지고 할 수도 있고 M2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M2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1년도 말에서 22년도 초까지 통화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23년 초를 저점으로 해서 통화량이 쫙 줄어들죠. 그러다 다시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M2의 증가맥을 보면
22년도 말까지는 계속해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가 22년 말에서 23년도 초에 M2가 줄어든다는 거죠. 바로 이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면 증감률을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거는 미국의 유명한 케이스 실러 내셔널 하우싱 인덱스라는 지표예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모든 주택 가격을 평균 내서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게 케이스 실러 교수가 이걸 이제 매 분기마다 발표를 하는데 보면은 이 주황색 선은 미국 통화량이에요. 미국의 M2 통화량. 그리고 이 하늘색 선은 이제 케이스 실러 내셔널 하우싱 인덱스고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하우징 인덱스가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리고 통화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지수도 이렇게 늘어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전통적인 가격 결정 모델을 보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배웠죠?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는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균형점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짜장면 가격과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 이거는 제가 이제 강사로 데뷔를 할 때 사실 꿈장사 형님이 저를 강사로 데뷔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꿈장사 형님이 만들어주신 강의하면서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가져왔던 그림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1985년도에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500원이에요. 근데 2025년 현재 짜장면 한 그릇 가격 10,000원입니다. 그럼 몇 배가 올랐죠? 20배가 올랐죠. 20배가 올랐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1985년도에 저는 1985년도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고 제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거는 2003년이에요. 2003년에 저기 서초동에 있는 진흥아파트를 그때 3억 2천에 구입했어요. 지금 40억 하죠. 근데 그게 85년도에 5천만 원이었어요. 아파트 가격은 5천만 원에서 40억이면 몇 배가 오른 거죠? 왜 짜장면 가격이 20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짜장면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증했나요? 뭐 졸업식을 1년에 막 10번씩 하나요, 지금? 옛날에는 졸업식 하면 꼭 가서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고. 그런데 수요와 공급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 짜장면에 대한 아니면 짜장면 중국집이 갑자기 20분의 1토막이 나게 줄어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짜장면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서 20배가 올랐고 아파트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서 20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전통적인 가격 결정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현대 통화 이론에서는 현대 통화론의 대부죠. 밀턴 프리드만이 한 얘기 중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는 오로지 화폐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해당 물건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물건이 얼마만큼 공급되는가와 해당 기간 동안의 통화가 시장에 얼마만큼 공급되는가와의 과다 문제인 것입니다. 즉 아무리 이런 거죠. 요것까지만 하고 쉴게요. 요것까지만 하고 5분만 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도에
유동성은 5,500조라고 해요. 한국에 흘러다니고 있는 통화량이 5,500조. 그럼 2015년도에는 2,700조, 2005년에는 1,250조였어요. 이걸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10년을 주기로 해서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의 양은 2배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제가 돈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더 이상은 안 해도 그냥 살 만큼은 있어요. 근데 왜 계속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일을 하세요? 형님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아요? 라고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유동성이 흘러가는 강물에 우리는 떠 있거든요, 지금. 거대한 유동성의 흐름이라는 강 위에 우리가 떠 있어요. 떠 있는데 점점 이 강물의 양이 매년 년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물살이 세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요. 엄청 열심히 발을 젓지 않으면 제자리를 유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동성이 10년에 두 배씩 늘어난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한국은행에 풀리고 있는 그냥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본원 통화를 의미하고 실제의 유동성은 이거보다 훨씬 커요.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의 강물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발을 저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간다. 그래서 재테크는 지금 이 유동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도태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재화는 결국 그 재화의 공급량과 화폐의 공급량과의 상대적인 가치 비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에 흘러다니는 유동성은 약 1경원이 넘어갈 텐데 답은 알겠죠. 실물 자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우리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게 통화량과 통화량의 증감률, 그리고 아파트 매매 지수, 그리고 짜장면의 가격. 이 뒤에는 굳이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24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이렇게 유동성을 쏟아붓고 있는 자는 누구일까? 첫 번째가 상업은행이에요. 상업은행은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 40명이 모인 닫힌 경제계 안에서 3명이 살고 있어요. 3명이 살고 있는데 한 명이 1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 1억을 은행에 맡겼어요. 은행에 맡겨서 그 은행은 이제 1억이라는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 은행은. 그런데 A, B, C라는 3명이 있는데 B가 돈이 필요하게 돼서 은행에 가서 1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러면 그 경제계 안에는 통화량이 얼마로 늘어났을까요? 2억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C라는 사람이 그 다음날 또 은행에 가서 1억을 또 대출받아요. 그러면 그 닫힌 경제계 내에서는 경제계 내에서 흘러가는 통화량은 3억이에요. 근데 이 3명 다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스포츠카를 사고 싶어요. 근데 그 경제계 안에는 스포츠카가 한 대밖에 없어요. 스포츠카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총 통화량이 1억이었을 때 그 스포츠카의 가격은 1억이죠. 근데 총 통화량이 2억이 됐을 때 그 스포츠카의 가격은 2억. 총 통화량이 3억이 됐을 때 그 스포츠카의 가격은 3억. 3억을 주고도 살 의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는 바로 상업은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글로벌 경제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우리 3프로 TV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미국 연준이 어떻고 맨날 뭐 연준이 어떻고 뭐 파월이 어떻고 뭐 맨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럼 도대체 저런 걸 내가 왜 알아야 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모르는데 미국에서 연준이 무슨 국채를 발행하던 파월이 무슨 말을 하던 페드가 뭘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던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통화를 공급하는 아주 큰 주체가 바로 미국입니다. 왜 미국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통화를 공급해 주냐면요.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죠. 자동차를 만들고 선박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죠. 미국은 그러면 미국에서 달러가 흘러 들어와요. 우리나라. 달러가 흘러 들어오면 그 달러가 어떻게 한국 내에서 유지가 될까요? 한국은행은 그 달러를 흡수해서 원화를 그 가격에 해당하는 원화를 풀어주죠. 시중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달러만 잔뜩 쌓여 있고 원화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흔한 것의 가격은 떨어지고 귀한 것의 가격은 올라가죠. 환율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과거 한국과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을 한번 보면은 2004년도에 6,403 빌리언 달러예요. 미국의 통화량이. 근데 2024년 작년 말 기준으로 21,550 빌리언 달러. 약 20년 동안 3,366%의 통화량 증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2004년도에 772조 원, 작년 말에 2,762조. 그러면 3,577%. 미국이 찍어내는 통화량에 걸맞게 한국도 그거에 맞춰서 원화를 찍어내지 않으면 그럼 아주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런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당연히 한국에서 흘러다니는 통화의 양이지만 이 한국에서 흘러다니는 통화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통화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거시 경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